안녕하세요. 경영통계학 이범웅입니다. 오늘은 6주차 강의고요. 먼저 지난 5주차에 했던 걸 조금 요약을 하고 복습을 하고 그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에서는 이제 그 상대적 위치, 최비셰프의 정리, 경험 법칙, 이상치 판정 이런 것들을 다뤄봤고요. 그리고 이제 탐색적 자료 분석, 5개 숫자 요약과 박스 플롯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두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척도로 공분사를 설명드리고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하면은 이번 6주차까지 하면 이제 기술통계학 부분이 다 끝날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하고 있는 거 우리 기술통계학의 정량적 측정이고요. 그 중에 세 번째 분포의 형태, 상대적 위치, 이상치 측정 방법 지난 시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위치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상대적 위치는 집값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찾아낸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봤는데요. 특정한 관측치가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값이다. 다시 말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 특정한 관측치의 상대적 위치를 계산한 표준화한 값, 이걸 갖다 이제 G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n개의 관측치, 뭐 이게 표본이라고 하면 스몰 n개의 관측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관측치 x1서부터 스몰 n번째 관측치 xn까지로 이루어진 표본의 평균이 x바이고 표준 편차가 스몰 s다라고 하면 특정한 관측치 xi의 g값, 그러니까 i번째 관측치 xi의 g값, gi라고 이제 표현을 보통 합니다. gi는 이제 i번째 관측치 xi에서 표본 평균 x바를 빼주고 그리고 표본 표준 편차 s로 나눠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G값 같으면은 나중에 뭐 T값이라든지 하는 것도 이제 이 G값을 그대로 이용해 가지고 이제 찾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평상시에도 우리가 분석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주는 표준화한 값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 G값은 그 특정한 관측치의 G값이 양수이면 0보다 크면 평균보다 그 관측치가 큰 값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G값이 음수이면 즉 0보다 작으면 이 관측치가 평균보다 작은 값이구나 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자료가 있다라고 했을 때 G값이 같은 관측치는 평균으로부터 상대적 위치가 같은 위치에 있구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봤던 게 최비셰프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최비셰프의 정리는 평균과 특정한 표준 편차 거리 사이에 존재하는 관측치의 비율에 관한 정리인데요. 보통 이제 1보다 큰 K 값에 대해서 평균과 플러스 마이너스 K 곱하기 표준 편차 요 사이에 존재하는 관측치의 비율이 적어도 1 마이너스 K 제곱분의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 최비셰프의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K값을 보통 2 또는 뭐 3 또는 4 이렇게 주는데요. K값이 2면 평균과 플러스 마이너스 2 표준편차 사이에 있는 관측치의 비율이 적어도 0.75, 75%, 즉 1-2제곱분의 1이니까 1-4분의 1 해서 4분의 3이 되고요. 75%이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평균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2 표준편차 사이에 있는 관측치의 비율은 적어도 75%니까 75% 이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K값을 3으로 두면 평균과 플러스 마이너스 3 곱하기 표준편차 사이에 있는 관측치의 비율이 적어도 0.889, 즉 88.9%이다. 즉 평균과 플러스 마이너스 3 곱하기 표준편차 사이에 있는 관측치의 비율이 88.9% 이상이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88.9%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1 마이너스 3의 제곱분의 1 해가지고 1 마이너스 9분의 1이 되고 그러면 9분의 8이 되겠죠. 그래서 9분의 8이 88.9%입니다. K값이 4이다라고 하면 평균과 플러스 마이너스 4 곱하기 표준편차 사이에 있는 관측치의 비율이 적어도 93.8%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균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4 곱하기 표준편차
사이에 있는 그런 관측치의 비율이 93.8% 이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이때도 그 93.8%는 1-4 제곱분의 1, 그래서 1-16분의 1이 되고 16분의 15 하면 그게 이제 93.8%가 됩니다. 이 체비셰프의 정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뭐 실제로 우리가 많이 써먹지는 않고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체비셰프의 정리가 얘기해 주는 것은 평균이나 표준 편차의 값, 분포의 형태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이 체비셰프의 정리가 항상 성립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체비셰프의 정리를 갖다가 증명하는 그런 과정도 이제 저는 한번 해봤었거든요. 여러분들 보러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래서 평균이든지 표준 편차가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분포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어요. 뭐 왼쪽 꼬리 분포를 한다든지 오른쪽 꼬리 분포를 한다든지 좌우 대칭 분포를 한다든지 뭐 이거는 결국 이제 분포를 나타내주는 분포 함수가 어떤 형태이냐 이것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데 어떤 자료든지 상관없이 어떤 분포의 형태를 가지는 자료이든 상관없이 평균과 표준 편차만 알고 있으면 자료의 분포를 충분히 요약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체비셰프 정리의 의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해봤던 게 경험 법칙입니다. 그래서 경험 법칙은 그냥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 방식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경험 법칙은 그 자료가 종 모양의 분포, 종 모양의 분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대칭 분포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봉우리가 하나인 그런 분포입니다. 그래서 근사적으로 대칭인 봉우리가 하나인 분포인 경우에는 이 경험 법칙이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평균과 플러스 마이너스 1 곱하기 표준편차 사이의 관측치 비율은 근사적으로 68%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평균과 플러스 마이너스 2 곱하기 표준편차 사이의 관측치 비율은 95%에 가깝다. 근사적으로 95%이다. 그리고 평균과 플러스 마이너스 3 곱하기 표준편차 사이의 관측치 비율은 근사적으로 99.7%이다. 99.7%에 가깝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게 경험 법칙입니다. 경험 법칙은 나중에 이제 이상치 판정 조금 뒤에 다시 그 복습할 텐데요. 그 이상치 판정할 때도 이제 경험 법칙을 써먹는다라고 하는 거 설명을 잠깐 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상치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치는 어떻게 판정을 할까? 먼저 이제 이상치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상치는 우리가 특이값, 이상한 값, 또는 영어로 아웃라이어라고 한다 그랬죠.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웃라이어 그러면은 우리말로 이상치, 특이값, 뭐 하여튼 좀 이상한 값,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크거나 작은 관측치를 말합니다. 근데 이런 이상치는 크게 한 3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부정확하게 기록된 관측치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부정확하게 포함된 관측치.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관측을 잘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기록을 잘못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거는 이건 포함되면 안 되는데 포함을 시킨 거가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포함되었는데 비정상적으로 크거나 작은 관측치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경우 같으면은 사실은 그 제거하는 게 바람직하죠. 세 번째 같으면 사실 제거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은데요. 근데 정확하게 기록되고 포함되었는지 이걸 갖다 따져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상치 판정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놈이 이 관측치가 이상치이다, 특이값이다, 아웃라이어이다 라고 하면 제거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판정 방법, 이상치 판정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크게 2가지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표준화 값인 G값을 활용하는 방법 해가지고 G값이 마이너스 3보다 적거나 플러스 3보다 크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이상치로 판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경험 법칙에 따라 가지고 평균으로부터 3 곱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3 곱하기 표준 편차 사이에 있는 관측체의 비율은 근사적으로 99.7%이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99.7% 나머지 0.3%만 요 그 평균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3 곱하기 표준 편차 그 바깥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런 관측치는 좀 이상한 값이다. 뭐 이렇게 이제 판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4분위수 범위 또는 4분 편차, 우리가 줄여서 IQR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4분위수 범위 IQR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1/4분위수에다가 4분위수 범위 IQR의 1.5배를 제한값보다 더 적거나 또는 3/4분위수에다가 4분위수 범위 IQR의 1.5배, 1.5 곱해준 것보다 그걸 합한 값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이상치로 판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이 방법 말고도 또 하나 소개해드렸던 게 가장 그 상위에 있는 거, 뭐 예를 들어 5%, 가장 하위에 있는 거 5% 이런 걸 좀 이렇게 상하위 5%를 각각 잘라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거는 좀 과도하게 주먹구구 방식인데 싶고요. 여기서 소개해드린 두 가지 방법, 표준화 값인 G값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4분위수 범위 IQR을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상치를 판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많이 여러분들이 뭐 많이 그 자료 분석하면서 이상치 판정하고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은 특이값이 분명히 존재하거나 기록될 수 있거든요. 또는 포함하면 안 되는데 포함시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렇다 좀 어떤 그 하나의 관측치를 봤는데 굉장히 크거나 작다라고 하면 이상치 판정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상치인지 즉 아웃라이어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갖다 판정하는 것도 좋은 그 분석 의 어떤 그 기본적인 단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했던 게 이제 탐색적 자료 분석이었죠. 그래서 탐색적 자료 분석은 예전에 하나 했던 게 있지요. 그래서 줄기 잎 그림이라고 하는 거 한번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탐색적 자료 분석이 나오는데요. 자료를 간단하고 그리기 쉽고 신속하게 요약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분석 기법을 탐색적 자료 분석 또는 뭐 줄여가지고 EDA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이 경우 같으면 이제 정량적 측정에서는 두 가지의 탐색적 자료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5개 숫자 요약이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5개 숫자 요약은 어떤 자료의 특성을 최소값, 1/4분위수, 중앙값, 3/4분위수, 최대값 이렇게 5개의 숫자, 수치로다가 요약한 것이고요.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5개 숫자 요약을 많이 써먹지는 않겠죠. 그래서 5개 숫자 요약에 기초한 그래프로다 이제 주로 표현하는 게 박스플롯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박스플롯은 우리말로 이제 상자 수렴 그림 또는 뭐 상자 그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박스플롯 또는 박스 앤 위스커스 플롯이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5개 숫자 요약에 기초해서 이제 그래프로 다 표현하는 건데 5개 숫자 요약 아까 최소값 xmin 이라고 하는 최소값이 있었고요. 1/4분위수 q1 중앙값 Q2 또는 MD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했죠. 이게 2/4분위수죠. 그리고 3/4분위수 Q3 그리고 최대값 Xmax 이렇게 이제 5개 필요합니다. 자, 박스플롯을 작성할 때는 한 3가지 단계를 거쳐가 작성을 하시면은 편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상자의 폭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자를 하나 그려야 돼요. 근데 뭐 그냥 상자 하나 그려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상자의 폭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상자의 폭은 4분 편차 또는 4분 편차인 그 Q3에서 Q1을 빼준 값으로 이제 상자의 폭을 결정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상자 안에 Q2, 즉 중앙값 또는 2/4분위수가 되겠죠. Q2에 해당하는 위치에 세로선을 하나 그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상자의 양쪽 끝으로부터 최소값과 최대값에 해당하는 위치까지 가로선을 그어 놓습니다. 이놈을 갖다 이제 수렴이라고 또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면은 박스플롯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상자 수렴 그림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박스플롯은 뭐 요거 그대로 이용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주식시장에서 어떤 그 개별 주식의 그 시가, 종가, 뭐 최고가 뭐 이런 걸 갖다 표현할 때 또 박스플롯을 좀 약간 90도 회전한 걸 가지고 이제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스플롯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상자 속에 세로선이 있는데요. 상자가 있고 그 속에 세로선, 그러니까 중앙값을 나타내주는 선이죠. 그래서 상자 속에 세로선이 어디에 있느냐, 박스의 왼쪽에 그 상자의 한가운데 있느냐 또는 한가운데 왼쪽에 있느냐 한가운데 오른쪽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자료 분포가
어떤 형태로 비대칭적인지를 갖다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자 속의 세로선, 중앙값선은 자료 분포의 비대칭도를 나타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중앙값선이, 즉 세로선이 상자의 한가운데에 놓여져 있으면 자료의 분포가 대칭적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중앙값선이 상자 한가운데 왼쪽에 위치하면 그때는 자료가 오른쪽 꼬리 분포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값선이 상자 한가운데 오른쪽에 위치한다 그러면은 왼쪽 꼬리 분포를 취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자 속의 세로선의 위치를 가지고 자료 분포의 비대칭도를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두 번째 또 이 박스 플롯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떤 관측치가 상자의 양쪽 끝으로부터 4분 편차 또는 4분위 수범위의 1.5배만큼 떨어져 있으면 이상치, 특이값, 아웃라이어라고 이제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상치 판정 방법 중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이 4분위 수범위, 4분 편차, IQR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 이제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자의 양쪽 끝으로부터 상자의 폭이 4분위 수범위 또는 4분 편차죠. 그래서 그 4분 편차, 상자의 폭의 1.5배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 관측치가 이상치구나, 아웃라이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두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척도를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통계학을 통해 자료 분석을 하다 보면은 흔히 이제 두 변수 또는 여러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그런 분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통계학 이 시간에는 사실은 두 변수의 관계에 대한 척도 여기까지 나가고 사실 이제 그 다음 것까지는 나가지는 않는데요. 우리가 흔히 계량 경제학 또는 계량 분석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에서는 이제 이 두 변수 또는 둘 이상의 변수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이전에 그 28쪽에 보면 음향장비 판매점 자료를 보여주는 그림 2-13이 있었고요. 거기에 삼포도와 추세선을 그려놨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TV 광고 횟수가 많을수록, 즉 횡축에 있는 TV 광고 횟수가 많을수록 종축에 있는 매출액도 높은, 그래서 두 변수가 정의 관계 또는 양의 관계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추세선 같으면은 두 변수 간의 관계가 근사적으로 이제 직선인 것을 보여주는데요. 추세선이 우상향하는지 우하향하는지 가지고 이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봤었죠. 그래서 직선인 추세선이 우상향하면 두 변수가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플러스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직선인 추세선이 우하향한다라고 하면 두 변수 간의 관계가 마이너스의 관계구나, 음의 관계이구나, 부의 관계이구나, 이런 걸 이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갖다가 그런 그 두 변수 간의 관계를 그래프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수치로 표현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공분산하고 그리고 상관계수입니다. 먼저 이제 공분산을 살펴봤었죠. 그래서 공분산은 표본 공분산을 x, y 두 변수가 있으니까 xy라고 하는 두 변수가 있으니까 분산을 표준 편차를 우리가 s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리고 분산을 s 제곱이라고 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냥 x라는 변수가 있으면은 그 변수의 분산은 x제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분산은 두 개의 변수가 있어요. x, y 두 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표본 공분산은 스몰 s, x, y로 단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표본 공분산을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x라고 하는 변수의 관측치가 있겠죠. 개별 관측치들. 그래서 xi라고 합시다. 그리고 그것과 순서쌍을 이루는 게 이제 y라는 변수의 yi라고 하는 관측치가 있겠죠. 그래서 xi, yi. 그러니까 첫 번째 순서쌍 같으면 x1, y1이 될 테고요. 두 번째 순서쌍 같으면은 x2, y2가 될 테고. 마지막 스몰 n번째 순서쌍 같으면 xn, x 스몰 n, y 스몰 n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순서쌍을 이루는 그 두 변수의 관측치들이 있을 텐데 xi와 평균 x바의 편차 그리고 xi와 순서쌍을 이루는 게 yi니까 yi와 평균 y바의 편차 그것들을 갖다가 각각 곱해서
합하고 스몰 n-1로 나누어 가지고 구한 게 표본 공분산입니다. 그래서 표본 공분산을 갖다 설명할 때는 이제 47쪽에 있는 그림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음향 장비 판매점 자료에 분할된 삼포도, 이게 47페이지의 그림 2-14로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세로선 하나 그렸죠. 어떤 세로선이냐면은 x라는 변수, TV 광고 횟수, x라는 변수의 평균 3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로선을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 y라는 변수의 평균 51, 100만 원. 요거 가지고 이제 가로선을 그렸어요. 그래서 세로선 하나, 가로선 하나 그리면 이제 분면을 나눌 수가 있죠. 4개의 분면으로다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사분면 같으면은 x라는 변수의 관측치 xi가 x라는 변수의 평균 x바보다 크고, 그 다음에 y 변수와 관련된 관측치 yi가 변수 y의 평균 y바보다 커요. 둘 다 0보다 정말 그러니까 둘의 편차가 xi의 편차 그리고 yi의 편차가 둘 다 0보다 크니까 곱해주면은 0보다 큰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사분면에는 이제 그런 그 순서 쌍들이 점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사분면은 xi가 그러니까 x라는 변수의 i번째 관측치 xi가 평균 x바보다 적어요. 그리고 변수 y와 관련된 yi는 y바보다 크죠. 그러니까 xi의 편차는 xi의 편차는 0보다 적고 yi의 편차는 0보다 커지게 됩니다. 0보다 적은 값하고 0보다 큰 값하고 곱하면은 그러면 이제 곱한 값이 음수가 되죠. 0보다 작은 값이 되죠. 그래서 이사분면에는 이렇게 어떤 관측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x라는 변수는 평균보다 더 적고 x라는 관측치는 평균보다 더 적고 y라는 관측치는 평균보다 더 큰 그런 순서상 점이 이사분면에 놓여진다. 3사분면도 마찬가지로 x의 편차는 xi의 편차는 0보다 적죠. 그리고 yi의 편차도 0보다 적습니다. 0보다 적은 두 값을 곱하면 0보다 큰 값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3사분면에 그런 관측치가 3사분면에 놓여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4사분면은 x 변수와 관련된 관측치 xi가 x바 평균보다 더 크고 반면에 이제 yi는 y바보다 더 적어요. 그래서 xi의 편차는 0보다 크고 yi의 편차는 0보다 더 적으니까 둘을 곱하면 음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1사분면하고 3사분면에 있는 점들, 이 점들은 x의 편차 그리고 y의 편차를 곱해준 값이 0보다 큰 그런 관측치들이 1사분면하고 3사분면에 놓여진다. 즉 다시 말해서 변수 x의 변화 방향하고 변수 y의 변화 방향이 서로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사분면하고 4사분면은 아니죠. 두 변수의 편차를 곱해준 게 음수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두 변수의 변화 방향이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포도를 찍어봤을 때 삼포도를 47쪽에 있는 음향장비 판매점 자료에 분할된 삼포도처럼 삼포도를 찍어봤을 때 그때 1사분면에 있느냐 3사분면에 1사분면이나 3사분면에 있느냐 또는 2사분면이나 4사분면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두 변수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 공분산에 영향을 주는 점들이 즉 관측치 나타내주는 점들 순서쌍이 되겠죠. 이런 그 점들이 1사분면하고 3사분면에 많이 있으면 그때는 표본 공분산의 값이 양수가 되고요. 0보다 크게 되고요. 그럼 뭔 소리가 되냐면은 x라는 변수가 증가함에 따라 y라는 변수도 증가한다. 즉 둘 사이에 양의 직선 관계가 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48쪽에 있는 그림 2-15 표본 공분산의 해석에서 위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위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림이 됩니다. 자, 반대로 이런 관측치 나타내주는 점들이 순서쌍들이 2사분면이나 4사분면에 많이 있다 주로 몰려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표본 공분산의 값이 음수가 되고요.
그러면 뭔 소리가 되냐면 x가 증가함에 따라 y가 감소한다. 또는 거꾸로 x가 감소함에 따라 y가 증가한다. 즉 다시 말해서 x와 y 사이에 음의 직선관계가 있다. 두 변수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라고 하는 걸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48쪽 그림에 위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보시면은 2사분면하고 4사분면에 점들이 많이 찍혀 있지요. 그래서 이럴 때는 두 변수가 두 변수 사이에 음의 직선 관계가 있다. 또는 두 변수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측치가 4개의 4사분면에 4개의 4분면에 1사분면서부터 4사분면까지 4개의 4분면에 골고루 퍼져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표본 공분산 값이 0에 가깝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두 변수 x와 y 사이에 직선 관계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48쪽에 그림 2-15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그 점들이 그 분할된 삼포도의 1사분면서부터 4사분면에 골고루 이제 퍼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 같으면은 두 변수 x와 y가 어떤 직선 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했던 게 이제 공분산이 양수이고 즉 0보다 큰 값이고 0보다 크면서 또 큰 값이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강한 양의 직선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음수이면서 큰 값이다 라고 하면 음수이면서 큰 값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뭐 한 100, 1000, 만 이렇게 가면 큰 값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강한 음의 직선 관계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은 좋을 듯 싶습니다. 뭐 지난 주차 거 설명드렸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가긴 했어요. 그래도 이번 주에 하게 될 거 상관계수 이거 조금만 더 하고 정말 첫 번째 시간 좀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두 번째 강의안 아직도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강의안을 공유해 보면은 자, 화면 공유하면 요거예요. 그래서 49쪽에 있는 상관계수서부터 이제 나가면 되는데요. 자, 중요한 건 공분사는 두 변수 x와 y의 측정 단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냥 측정 단위가 사라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음향장 및 판매점 같으면은 회 그리고 매출액은 100만 원이었죠. 그러니까 광고 횟수의 단위는 회였고 매출액은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매출액의 단위가 100만 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공부산의 단위는 뭐가 되냐면 회 곱하기 100만 원이 되거든요. 이게 단위가 돼 버려요. 근데 100만 원이 아니라 단위를 원으로 한다 그러면 앞에 붙어 있는 공분산 수치가 100만만큼 더 커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 변수 x와 y의 측정 단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공분산만 가지고 직선관계 강약을 측정하는 척도로다가 사용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피어슨이라는 학자가 측정 단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두 변수 x와 y 간의 관계를 측정하는 척도로 고안을 해냈는데요. 그게 바로 상관계수입니다. 그래서 상관계수는 영어로 correlation coefficient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주로 표본 상관계수를 많이 써요. 그리고 표본 상관계수는 R, X, Y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피어슨이 고안한 표본 상관계수는 표본 공분산을 X의 표본 표준편차 그리고 Y의 표준편차의 곱으로 나누어 가지고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표본 상관계수 구하는 산식이 여기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표본 상관계수 RXY는 표본 공분산 SXY를 이게 분자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분모에는 X의 표본 표준편차 SX 그리고 Y의 표본 표준편차 SY 둘의 곱이 분모에 들어가요. 그래서 SXY를 SX 곱하기 SY로 나누어 가지고 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했던 그 음향장비 판매점 자료 상관계수를 구해보려고 해요. 좀 전에 공분사는 구해봤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공분사는 이제 11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구해봤으니까요. 공부상 구했죠. 11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그대로 따와도 되는데, 앞에서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TV 광고 횟수 X와 매출액 Y의 표본 표준편차를 한번 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TV 광고 횟수 X라는 변수의 표준편차는 1.49가 나왔고요. 그리고
매출액의 표본 표준편차는 7.93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표본 상관계수를 구해보면은 표본 상관계수는 표본 공분산 SXY 11이고요. 그놈을 X라는 변수의 표본 표준편차 1.4고 Y라는 변수의 표본 표준편차 7.93의 곱을 한 걸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구해봤더니 0.93이라고 하는 값을 찾아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표본 상관계수 구하는 거였는데요. 모 상관계수를 구하는 경우도 있겠죠. 모집단의 상관계수를 구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모집단의 상관계수는 로우 XY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로우가 그리스 문자고요. 그놈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로우 XY는 모 공분산을 X라는 변수의 모 표준편차와 Y라는 변수의 모 표준편차의 곱으로 나누어 가지고 구합니다. 그래서 모 공분산 구하는 건 이제 또 조금 그 표본 공분산 구할 때하고 차이가 나겠죠. 표본 공분산 구할 때는 스몰 n-1로 나눠졌는데 모 공분산 구할 때는 라지 n으로 그러니까 모집단의 크기, 모집단에 속한 관측지의 개수, 라지 n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표본 상관계수를 구해가지고 결국은 모 상관계수를 추정하려고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표본 상관계수 RXY를 모 상관계수 로우 XY의 추정량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상관계수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상관계수 가지고 이제 상관 분석이라고 하는 걸 또는 상관관계 분석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관계수를 잘 이해하시면은 그 두 변수가 상관되어 있는지 또는 상관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상관되어 있는지, 즉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형태로 상관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양의 직선 관계를 갖는지 또는 음의 직선 관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상관관계의 어떤 정도까지도 살펴볼 수 있어요. 상관관계가 굉장히 강해 또는 뭐 좀 있긴 하지만은 약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완벽한 양의 직선 관계를 가지는 그런 이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완벽한 직선 관계에 있는 거 두 변수 x 그리고 y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순서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첫 번째 관측치 또는 순서상은 x라는 변수가 5고 y라는 변수의 값이 10인 것. 두 번째는 x라는 변수의 값이 10이고 y라는 변수의 값이 30인 것. 그리고 세 번째는 x라는 변수의 값이 15이고 그리고 y라는 변수의 관측치가 y라는 변수의 값이 50인 그런 관측치, 세 개의 관측치, 즉 이 옆에 보면은 이렇게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고요. 세 개의 점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이 바로 뭐겠어요? x라는 변수의 값이 5이고 그리고 y라는 변수의 값은 10인 그런 관측치가 되겠죠. 이 점은 x라는 변수의 값이 10이고 y라는 변수의 값이 30인 그런 관측치가 되고요. 이 점은 x라는 변수의 값이 15이고 y라는 변수의 값이 50인 그런 관측치가 돼요. 그래서 그 세 점을 찍어 놓고 직선을 이어보면은 이렇게 그 세 점을 전부 다 통과하는 그런 직선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같으면은 완벽하게 직선 관계에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요거 두 점 알고 있으면 두 점을 연결한 직선 수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죠. 방정식 찾아내 볼 수 있잖아요. 어떤 방정식이냐면 y는 4x 마이너스 1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x에다 5를 넣어주면은 4 곱하기 5, 20에서 10을 빼주면 y가 10의 값을 갖고요. 그 다음에 x에다 15를 넣어주면 4 곱하기 15, 60에서 10을 빼주면 50이라는 게 y의 값이 돼요. 그래서 그런 완벽한 양의 직선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그 자료에서 표본 상관계수를 갖다 한번 구해 보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이제 두 변수의 표본 공분산도 구하고 그리고 두 변수의 각각의 표준편차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표준편차 보시면은 x라는 변수의 표준편차는 50, 15가 있고요. 평균은 10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x라는 변수의 표본 표준 편차는 5가 됩니다. 그리고 y라는 변수의 표본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해보면은 20이라고 하는 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전에 했었죠. 전에 이렇게 그 표를 다 만들어가지고 해보는 거 해봤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여기. 아이고 이걸 표현을 하면은 날라가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중간에 y라는 요 관측치 빼고 하면 이게 x라는 변수의 표본 표준 편차 구할 때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50이 수식에 보면 루트 속에 들어가 있는 분자 50이고요. 그 다음에 관측치 3개니까 3 빼기 1 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 가지고 x라는 변수의 표준 편차 5 구할 수 있고요. 루트 씌우고 좀 양의 제곱근 취하고 그래서 5 찾아낼 수 있고요. y라는 변수의 표준 편차는 20이라고 하는 거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변수의 공분산 찾아내 보면은 또 100이 됩니다. 그래서 rxy 즉 표본 상관계수를 구해 보면요. 표본 공분산 sxy 100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변수의 표본 표준 편차 sx는 5고 sy는 20이니까 그거 이렇게 곱한 걸 분모에다 두면은 100 나누기 5 곱하기 20이 돼요. 그러니까 100분의 100이 되는 거죠. 그럼 1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자료의 모든 관측치들이 양의 기울기를 가진 직선 위에 몽땅 다 있다 라고 하면 그때는 좀 전에 봤죠. 표본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 돼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보면 표본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면 x와 y 두 변수는 완벽한 양의 직선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든 관측치들이 음의 기울기를 가진 직선 위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표본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립니다.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면 표본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두 변수 x와 y가 완벽한 음의 직선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상관계수는 플러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또는 거꾸로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어요. 플러스 1보다 더 큰 값 가질 수 없고요. 마이너스 1보다 더 적은 값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관계수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1에 가깝거나 플러스 1에 가깝다라고 하면 강한 직선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 0.98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에 가깝다 그러면은 강한 음의 직선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플러스 1에 가깝다 즉 플러스 0.96이다 라고 하면 그때는 강한 양의 직선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상관계수가 0에 가까운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직선 관계가 없을 수도 있고요. 또는 약한 직선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음향장비 판매점 자료에서는 상관계수 구해보면은 얼마냐면 0.93이에요. 그래서 구해봤더니 0.93이었어요. 그래서 TV 광고 횟수와 매출액은 요 0.93은 1에 가깝잖아요. 1보다는 좀 작긴 하지만 그렇다고 0에 가깝지는 않거든요. 1에 훨씬 더 가깝죠. 그러니까 TV 광고 횟수와 매출액 두 변수, X라는 TV 광고 횟수, TV 광고 횟수라는 X 변수, 그리고 매출액이라는 Y 변수 두 변수는 강한 양의 직선 관계에 있다. 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상관계수는 직선 관계의 어떤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두 변수 중에 어떤 변수가 원인 나타내주는 변수이고 어떤 변수가 결과를 나타내주는 변수이구나. 이거는 생각해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를 분석하는 방법은 아니다. 상관계수가 그것까지 해주지는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게 이제 음식의 질하고 가격 요거 살펴봤었죠. 그래서 음식의 질하고 가격 사이에는 분명히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거예요. 근데 이 둘 중에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인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가격이 원인이고 음식의 질이 결과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거꾸로 음식의 질이 원인이고 가격이 결과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실제로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인지
요거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음식 가격을 올린다라고 해가지고 음식의 질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느냐? 두 변수가 강한 직선관계, 강한 양의 직선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상관관계가 양의 관계이니까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가격과 음식의 질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상관관계, 그것도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다른 게 결과다, 이렇게 이제 판정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해가지고 기술통계학을 다 다뤘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어떤 걸 하느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그 뒤에 설명드릴 이론도 있고 또는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여태까지 하면서 실습 자료 50조까지 강의안을 50조까지 했는데요. 여기에 실습 자료가 1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는 잠깐 쉬었다 돌아와가지고 그 실습 자료를 가지고 실습을 그러니까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켜보시고 제가 하는 걸 갖다가 좀 보시기만 할 텐데요. 분명히 하나 보고 나서 따라서 해보세요.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저희 실습 자료도 제공을 해드리니까 제 설명 듣고서 그리고 실습 자료를 옆에다 두고, 그러니까 실습 자료를 옆에다 두고 제 설명 들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실습 시험 치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